되게 웃긴 게 우리 그 미나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저기 중학교 때부터 그 오마 중에서 혜림이랑 내신 대비 둘이서 한 적도 되게 많고 정규반에서도 계속 같은 반인데 난 둘이 인사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지난 한 4년 동안. 서로 친해지기가 어려운 녀석들 같은 경우. 아이 뭐 쓸데없는 얘기했고 일단은 그 수업하기 전에 앞서서 그 자료는 다 받았지? 아니요. 자료 안 받았어요? 어떤 자료요? 자습서랑 통합본이랑. 하나도 못 받았는데. 오늘 B잠실에 있었어? 네. 날씨 시원하지 않아? 너무 춥던데? 여가 안 풀었어. 자, 이렇게요. 뒤로 좀 하나 갖고 그리고 이거요. 일단 그때 그 규리가 알려줬던 게 그 20년 9월 모의고사 요거만 알려줬고 요 외적인 건 아직은 모르는 거죠, 정보를.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인트로를 좀 하자면 내신 대비는 되게 오랜만에 하네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다자고의 시작과 끝을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맡게 됐네요. 우리 이제 미나 처음 작년 초에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1학기 때 그때 같이 하고 규리도 그때 이제 와서 같이 하고 이제 2학년 2학기를 이제 같이 하게 됐으니까 이 시작과 끝을 이제 어찌 보니까 같이 하게 됐네. 일단은 그 수업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 이제 시험지 그 기출을 좀 이제 분석한 게 있는데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갈게요. 시험지는 규리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좀 보는 건데 이게 지금 좀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이게 시험지 자체가 또 흐린데다가 이래갖고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냥 뭐 보는 거는 둘째치고 그냥 대충 볼게요 제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유형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변화된 거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눈에 띄는 게 지금 이제 여러분은 잘 안 보이겠지만 그 10번 문제가 이제 그 4점짜리로 나왔거든요. 객관식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출제할 때 이 배점이 국룰이거든요. 보통은. 보통 2점대도 잘 안 내죠. 대부분 이제 3점대로 많이 내고 이제 3.7점이 이제 보통 객관식에서 가장 높은 배점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니네 학교 거 지금 시험 문제를 보면은 첫 페이지에서 일단 그 밑줄 내용처럼 3.7점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주제 문제 3.7점 나왔고 그 다음에 보자 3.8점으로 나온 게 일치불일치 쪽이었어. 근데 여기 규리가 별표 표시하는 게 보이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 푸는데 조금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됐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문제였나 봐요. 그리고 어휘 이거는 지금 반이어 관계인 것 같네요. 그래서 3.7로 나왔고 그 다음에 밑줄 어휘 역시나 4점짜리. 밑줄 어휘가 4점짜리가 두 개가 나왔네. 지금 객관식 배점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3.7, 3.8, 4.0, 3.8, 4.1 요약이 4.1로 나왔고 지금 순서나 삽입에서는 3.5, 3.4로 나온 걸로 봐서는요 순서 삽입은 크게 변형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딱 눈에 보입니다. 보통 변형해서 출제한다면 아마 배점을 더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이 총 22문제가 나왔네요. 배점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모두 고르시오 유형으로서 지금 출제한 게 이제 여기 이게 이 21번 문제가 지금 너네 안 보이겠지만 21번 문제가 지금 그 내용일치 그 모두 고르시오 문제로 나왔거든.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배점은 되게 높은 편이다. 그래서 사실 저 문제 하나하나로 좀 뭔가 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오히려 서술형이 배점이 낮은 편이에요. 지금 보면은 서술형이 지금 배점을 보면 제일 높은 게 이거네요. 6점 그리고 3점 4점 그러니까 배점 위주로 볼게요. 4점 그리고 2점 뭐 이렇습니다. 5점짜리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뭔가 요약에 관련된 쪽으로 문제에서 배점을 좀 많이 좀 이렇게 하는 쪽으로 했고요. 요약과 어휘 여기에서 배점을 높게 잡았어요.
그리고 좀 뭔가 단순한 것들, 그러니까 단순 사실을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배점을 높게 치지는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좀 내용이 쉽거나 이런 것들은 배점을 확실히 좀 낮게 주네요. 그러면은 결국에 가정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대충 보이네요. 가정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역시나 대입 확률가 역시나 제일 중요하겠다. 그리고 어휘를 중요시 여기겠다. 결국 작년과 저는 비슷한 속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한 게 있는데 요 정리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봐봐요. 보시면 지금 문제 출제수만 보면은요 5개, 4개, 3개 딱 요게 딱 눈에 띄죠. 그렇죠? 그럼 5개짜리가 뭐냐? 대입학 문제예요. 주제, 제목, 교지 이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4개짜리 어휘 문제, 3개짜리 빈칸 문제예요. 지금 딱 뻔히 보이잖아. 문제에서 지금 출제하는데 뭐를 중요시 여기겠다 하는 의도가 너무나도 뻔히 보이죠. 우리는 대입학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휘가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출제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짝퉁이 문제야. 순서, 삽입, 흐름 이런 것들은 다 한 문제 정도씩밖에 안 냈어요. 일치 같은 경우는 하나는 좀 어렵게 되긴 했지만 밑줄 배ung 추론도 마찬가지고요. 어법 같은 경우는 2문제 정도 출제를 했고 서술형에서는 아까 제 기억으로는 어법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로 내지는 않겠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렵게 나온 게 요약에서도 아까 난이도가 좀 높게 나왔었고요. 빈칸이나 어휘나 대입학이나 이런 쪽에서 다 킬러로 내겠다. 이런 게 딱 눈에 띕니다. 결국에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대입학과 어휘력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학습이 되어야만 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휘라는 거는 결국에 니네가 그동안 수많은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사실상 평상시 어휘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내신에 나오는 기본 단어는 너네가 수도 없이 반복을 하면서 많이 학습을 할 거야.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학교에서는 변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에는 너네가 모를 만한 단어를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모를 만한 단어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뭘까? 전년도 수능 특강에서 나오는 단어를 많이 출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규 수업 때 전년도 수능 특강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휘에 좀 여러 번 노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 시험 특성을 이제 좀 보자면은 이제 일치 문제 아까 전에 이제 우리 규리가 별표 표시했던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능수동 해석이 제대로 안 되면은 헷갈려서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찍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휘가 이제 변형 단어로 꽤 출제되었지만 엄청 어려운 단어로서 사실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5번 빈칸 문제였는데요. 얼핏 보고 쉽다고 생각하고 풀면 낚일 수 있는, 그러니까 단어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휘에 대한 얘기가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능수동에 대한 해석,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어에서 이제 변형이 많이 됐다. 그리고 역시나 단어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어휘에 관련된 멘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21번에 또 일치 모두 고르시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간 잡아먹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어법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문항수도 적었고요.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도 이제 한번 보면서 풀어봤는데 솔직히 서술형은 난이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점이 높진 않았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 지금 시험지를 봤을 때 객관식에서의 배점이 높고 서술형에서의 배점이 낮잖아요. 이게 되게 리스크 있는 시험지거든요. 시험을 출제하는 입장에서. 왜냐면은 배점 이제 사실 학생의 진짜 실력을 알 수 있는 거는 서술형이란 말이에요. 서술형. 그런데 서술형의 배점을 낮추고 객관식에서 배점을 높인다는 거는요. 시험을 어렵게 내겠다 또는 어렵게 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두 친구가 있는데 얘는 1등급, 그러니까 맨날 1등급, 밥 먹듯이 1등급 받는 친구가 있어. 근데 한 친구가 예를 들어서 한 3등급짜리 친구예요. 그럼 둘의 솔직히 말하면 영어의 수준 차이는 많이 나는 편이에요. 1등급과 3등급이니까 거의 천지 차이거든. 그런데 이 1등급 받은 친구가 실력으로 풀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4.2점짜리 객관식을 틀렸어.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친구는 몰라갖고 그냥 잘 찍었는데 맞췄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두 친구의 등수가 굉장히 비슷해져 버리는 이런 좀 희한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원래 객관식에서는 배점을 4점 이상은 원래 보통 내진 않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변별에 있어서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잘 찍은 애가 그냥 문제를 잘 찍어서 맞춰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 운 좋아서. 그렇게 돼버리면은 변별이 사실 제대로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변별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술형에서 한 5점, 6점짜리 문제로 한 6개 깔아갖고 문제를 출제하죠. 근데 일단 지난 기말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분석을 해본 결과 객관식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많이 이렇게 변별을 하려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어요. 서술형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표준 편차가 혹시 얼마나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표차가 좀 많이 높게 나왔나요? 성적표에서 한 27 이상 나왔나요? 몰라? 20 몇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20 몇이라고 하면 너무 범주가 크잖아. 20이랑 29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게 표차가 높으면은 또 그렇게 출제를 할 수도 있거든요. 표차가 높으면은. 왜냐면은 표차가 크다는 거는 결국에는 학생들 간의 격차가 크다는 거고 중하위권 애들한테 이제 막 서술형에서 막 이렇게 따다다닥 내버리면은 애들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잖아요. 걔들 입장에서. 걔들은 시험이 어려운지 쉬운지도 몰라. 판단을 못해. 그러니까 어차피 객관식은 결과가 똑같이 나올 거야. 시험이 어렵든 쉽든. 걔들이 이제 체감하는 난이도는 결국에는 서술형에서 내가 뭔가 끄적이기라도 할 수 있냐 없냐가 기준이 될 텐데 그러니까 서술형 이제 그 좀 중하위권 애들까지 좀 같이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결국에는 학년 평균과도 좀 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학년 평균이 굉장히 낮으면은 이런 식으로 시험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피 보는 건 누구냐? 상위권 학생들이죠. 네. 이렇게 되는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어쨌든가 우리는 셋 다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평, 불만만을 할 수는 없겠죠. 학교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럼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한, 모든 변수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하면 돼요. 간단하죠. 객관식이 배점이 높게 나와, 서술형이 어렵게 나와, 다 대비하면 돼. 그냥 간단하게 말하죠. 학습 방향성은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본기는 당연히 익혀야겠죠. 당연히 구문독해가 됐든 아니면 이제 어법이 됐든 간에 유의어가 됐든 어휘가 됐든 영작이 됐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느냐에 저는 좀 차등을 둘 건데요. 일단은 어법에 저는 크게 중점을 두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얘는 진짜 어법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다. 어법 또는 구문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 외에는 저는 어법을 크게 잡지는 않을 겁니다. 철저하게 내용을 위주로.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 글에서 주제문이 어디냐, 어디에서 빈칸이 나올 것 같은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관련된 것들 있죠. 이걸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 같은 경우도 물론 기본적인 테스트는 다 볼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번에는 어법이 두 문제 나왔지만 다음에 네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난 기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범위를 다 대비해야 돼요. 하지만 어디에다가 좀 더 무게를 두느냐의 차이라고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테스트에 해당하는 부분 해석 테스트나 영작 테스트나 어법 테스트나 다 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외적인 테스트로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요약형 테스트를 좀 별도로 볼까도 좀 생각을 해서 제가 사실 지금 작업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도식화를 벌써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요약문이나 이런 걸 하나씩 좀 이제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문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서술형에서 지문만 딱 주고 그냥 지문 내에서 그냥 빈칸 빵빵 뚫어갖고 한 빈칸 한 두세 개 뚫어갖고 여기 본문에서 찾아 써라 아니면은 아래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에서 골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워크북을 내가 또 별도로 준비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좀 구상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드린 이제 그 통합본의 워크북은요 최대한 제가 압축한 버전으로 드렸습니다. 압축한 버전. 네. 그래서 그 앞부분에는 이제 그 기본 분석서고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분석서고요. 그 플랫폼은 참고로 그 우리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학원 선생님 몇몇 분이 이제 속해 있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좀 별거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원장님이나 저나 이제 또는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몇몇 플랫폼에서 자료 제작 참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자료 제작 참여를 하면요 자료가 공짜예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참여해갖고 이제 그 받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자체 제작을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워크북에 대한 거는 이제 답지도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답 이제 워크북은 우리가 예전에 막 이렇게 뭐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컴팩트하게 하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 페이지에 한 번호 이런 식으로 좀 넣으려고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워크북만 하셔도 저는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외적인 뭐 요약에 관련된 워크북이라던가 아니면 뭐 주제에 관련된 워크북이라던가 이런 것도 제가 좀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구체화되면은 제가 여러분께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혹시 좀 뭐 궁금하신 건 따로 없으시죠? 그러면 바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일단은 그 고2 9월 모의고사가 되겠는데 학교에서 진도는 나가고 있어요? 어때요?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어? 네. 많이 나갔어요? 진도는? 34번까지 나왔어요. 그럼 꽤 많이 했네 진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미 했던 내용이니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꼭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 자식들아. 아니 학교 수업 좀 잘 들으라고. 짱민아 학교 수업 잘 들으라고. 의심돼. 그래서 학교 수업 잘 들으라고 자식아. 자 보겠습니다. 사실 20년 9월 모의고사가요 쉽진 않았어요. 이때 쉽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이미 진도를 나갔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아실 수도 있는데 지문의 내용을 봤을 때 생각보다 난해한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을 좀 하면서 제가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첫 문장부터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소재는 제가 이제 초반부에 다 써놨으니까 이거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이 이제 내용 추론 유형인데요. 이 지문이 처음부터 저는 이 지문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딱 추론으로 내기 되게 좋은 유형이다 이런 게 들었는데 일단 걸작품을 만드는데 왜 오래 걸리느냐라는 거가 이 글의 사실상 제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답변이 이제 주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걸작품을 만드는데 왜 오래 걸려? 이러니까 뭔가 이제 답변이 있겠죠.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If creators knew 자 만약 창작자들이 알고 있다면요. 가정법이죠. 자 뭐를 알고 있다면? 왼절을 알고 있다면 They were on their way to fashioning a masterpiece. 그들의 그 어떤 masterpiece니까 걸작이죠 이게. 걸작을 fashioning 하는 데 있어서 고안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방법, 그들의 길에 있는다는 것을 안다면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창작자들이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근데 걸작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다면 이런 소리야. 그러면 그들의 작품은 would progress only forward. 오로지 앞으로만 나아갈 거예요. 이게 일단 뭔 말인지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앞부분 다시.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그러니까 걸작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질지를 만약에 알고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이 작품이 걸작이 될지 졸작이 될지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알 수 없잖아. 그 아래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베토벤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피카소 얘기 나오거든? 굉장히 저명한 그런 이제 예술가들이잖아요. 근데 이 저명한 예술가들조차 얘네가 뭔가 작품 활동을 할 때 이게 걸작이 될지 졸작이 될지 이 사람들도 몰랐어요. 아니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뭘 만드는데 이게 걸작이 될지 뭘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그걸 안다고 쳐보자. 만약에 그걸 안다고 치면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무슨 말일까? 이거는 무조건 걸작이 될 거야. 그럼 난 딴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걸로 쭉 밀고 나가면 돼. 이만 하는 거. 이해됐지? 즉, they would help. 자, 여기서 너네가 추론적으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잘 봐봐. 여기서는 progress라는 말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는 help가 나왔어.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 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데 여기서는 중단한다는 거잖아. 자, 이거를 좀 잘 봐봐. 그들은 중단할 거래요. 그들의 아이디어 생산 노력을 중단할 거랍니다. as 뭐 할 때요? 그들이 금을 뭔가 스트로크했을 때, 금을 캤을 때라고 하면 되겠죠. 금을 캐냈을 때는 그들의 아이디어 생산 노력을 멈출 거랍니다. 이것도 뭔 말일까? 자,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좀 작성해온 게 있는데 이 과정을 제가 쓴 것보다 조금 더 단축해서 써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걸작이 언제 만들어질지 안다.
라는 거는 또 무엇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쭉 가자야. 그대로 쭉 진행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앞 내용이었죠? 자, 근데 이거는 곧 무엇이다? 걸작이 나와. 자, 걸작이 나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가적인 별도의 노력을 안 한다는 거야. 왜 안 하겠어? 이미 걸작이 나왔으니까. 됐어? 이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 작업을 하는데 내가 작품을 만약에 나는 걸작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서 A라는 거를 만든다고 쳐봐. 그럼 난 이것만 쭉 밀고 나가면 되겠죠. 왜?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게 걸작이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됐어? 그럼 이것만으로 쭉 진행하면 돼. 그래서 걸작 완성 이렇게 된 거야. 됐어? 그러면은 내가 이 A 말고 다른 B라던가 C라던가 D라던가 이런 별도의 노력, 별도의 걸작에 대한 노력을 내가 아이디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냐? 할 필요 없어. 이게 걸작인데 뭐하러 다른 걸 만들어? 이 소리 하는 거야. 됐어?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는 어떻다고? 일반적으로는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뭐가 걸작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여러 개를 해두는 거야. 여러 개를 해보고 거기서 걸리는 게 있겠지 뭐. 일단 여러 가지 해보고 진행해보다가 이거 아니다. 폐지. 이걸로 한번 해보자. 이거 애매한데 일단 보류. C 해보자. C가 좀 더 낫네. 그럼 얘 폐지. 이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잖아. 우리가 뭔가 작품 활동을. 그쵸?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는 가정법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건데, 여러분, 제가 항상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모의고사를 보든 외부 지문, 내신 대비를 하든 간에, 첫 문장에서 이렇게 가정법이 나와버리면요, 추론에 관련된 영역으로서 출제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에 제일 핵심이에요. 지금 첫 문장 자체가. 알겠지? 도입부이지만 주제는 그 다음에 나와 있거든. 미리 말하면 여기가 주제야. but in fact 하고 나와 있는 문장. 여기가 주제인데 주제만큼이나 이 도입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다는 거야. 가정법이 쓰였으면서 우리가 충분히 헷갈릴 만한 요소들로 문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알겠죠? 첫 문장 이해된다? 다음 넘어갈게. 자, 앞에서는 가정을 했어.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 but in fact 실제로는 그들은 backtrack 한답니다. 역추적한대요. 그럼 역추적한다는 게 뭐야? Returning to versions. 그러니까 버전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야. 어떤 버전인가? That they had earlier discarded as inadequate. 그러니까 불충분했기 때문에 더 이전에 버려졌었던 버전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됐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하다 보니까 폐지. 이거 하다 보니까 폐지. 이걸로 한번 해보자. 근데 나중 가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별로인 것 같은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얘가 더 나았던 것 같아. 그럼 되돌아가는 거야. 됐어? 이렇게 역추적한다고 내가 기존에 했던 거. 됐어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 예시야. 다 예시.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핵심 내용은요, 초반 두 문장이에요. 초반 두 문장. 알겠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다? 걸작품을 만드는데 아까 우리 초반부에 이런 내용 나와있지? 걸작품을 만드는데 왜 오래 걸리냐라고 지금 처음에 써있잖아. 그럼 왜 오래 걸리겠어? 이런 것들의 시행착오가 많이 걸리니까. 또는 본문에 나와있는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걸작이 될지 아닐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이어서 볼게요. 자, 베토벤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그 5번 교향곡에서요, 그가 스크랩 했답니다. 폐기했대요. 자, the conclusion of the first movement이니까 제1악장의 결말 부분을 폐기를 했는데, because 왜 그러냐면 it felt short. 그게 너무 짧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래. 자, 콤마하고 only to 부정사 나오면 결과거든. 그러나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나 뭐뭐 했다. 얘를 버처럼 해석하면 돼. only를. 그랬지. 그러나 to come back to it later. 그것으로 나중에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잖아. 이거 내가 아까 설명했던 거. 폐기하고 다음 거 하고 폐기하고 다음 거 했는데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얘가 나온 거야. 되돌아간 거야. 역추적했다라는 거죠. 아까 위에서 나왔던 backtrack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Has Beethoven been able to distinguish 어쩌고 나왔는데, 자, 여기도 좀 중요하죠. 어법적으로 중요한데 여기는, 자, 요 문장도 뭡니까? 가정법이야. 가정법. 지금 had been able 이렇게 나와있지. 이거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if 생략한 도치 버전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야? If Beethoven had been able to distinguish. 원래 이런 문장이었지. if 날리고 주어랑 had 자리 바꾼 거다. 그럼 얘 뭡니까? 도치가 된 게 맞는 거야. 이거 어법상 틀린 거 아니다. 알겠지? 가정법을 해석해야 돼. 그리고 내가 정규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가정법의 본체는 if가 아니에요.
조동사의 과거형이야. 여기야 여기. would have pp 나왔잖아. 됐어? 여기가 가정법의 본체란 말이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서 베토벤이 be able to 나왔으니까 뭐뭐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뭐 할 수 있었다면 distinguish 구별할 수 있었다면 an extraordinary from an ordinary work라고 나왔죠. 비범한 작품과 평범한 작품 됐어요? 이거를 구별할 수 있었다면 그가 받아들였을 거래 뭐를 그의 컴포지션을요 그의 작곡을요 immediately as a hit 그러니까 히트로서 히트라는 건 어떤 성공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공으로서 그의 작곡을 즉시 받아들였을 거다라는 거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처음에 A를 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 이거는 걸작이 되겠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뭐 얘 폐기하고 다음 거 하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 아까 첫 문장에 뭐라 나왔는데 얘가 걸작이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뭐야? 그냥 얘로 쭉 밀고 나가면 된다고. 쭉 진행하면 된다고. 딴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추가 별도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가 걸작이라는 걸 아는데. 근데 내가 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그건 가정일 뿐이야. 어차피 그 누구도 얘가 걸작이 될지 아닐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예시가 나옵니다. 이번에 피카소 두 번째 예시예요. 10점 전환되니까 끊을게. 자, 피카소가 그릴 때입니다. 그의 유명한 뭐 게르니카라는 그림을 그릴 때랍니다. 파시즘의 저항에서. 그래서 그가 79개의 다른 이제 드로잉을 만들어냈대요. 그러니까 79개의 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밖에. 자, 이 그림에서의 많은 이미지가 were based on 뭐를 기반으로 했냐면 그의 초기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두었답니다. 그러니까 초기 스케치가 막 이제 뭐 있었겠죠. 기본 뼈대가 있었겠지. 그 뼈대가 있는데 그 뼈대에서 약간 변화를 준 버전들이 뭐 79개였나 보죠. 뭐. 자, 근데 not the later variation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후의 변형물이 아니라 초기 스케치에 이제 바탕을 주었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 말을 하는 거냐면은 일단 1번부터 79번까지 전부 다 어떤 초기의 뼈대가 되는 어떤 그림 뭐 어떤 스케치가 있었던 거야. 근데 방금도 말했지만 이 뼈대를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1번 버전 나오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딴 걸로 해서 2번 버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나중에 변형 버전이 아니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작품이 있어. 그럼 1번 이렇게 스케치를 했어. 얘로 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어. 근데 이거를 변형한 버전과 또 이제 이거로 밀고 나간 버전 하나가 나오고 이거에 대한 변형 버전이 이렇게 해서 2번이 되고 1번이 됐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해요.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는데 똑같은 버전의 스케치를 79개를 했다고. 됐어? 애초에. 여기에서 이제 약간씩 변형한 게 각각 다른 이제 그림으로서 나왔다는 거야. 됐어? 그거야, 그거. 근데 이거 설명한 거야, 지금. 나중에 바리에이션이 아니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변형 버전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1번을 이제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해. 그럼 이제 내가 스케치를 했어.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중간 버전이 뭔가 나왔어. 이 중간 버전을 최종 완성하면 이제 1번이라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중간 버전에서 내가 바꾸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럼 이 중간을 두 개를 그리자. 중간을 두 개를 그려서 하나는 1번으로 만들고 하나는 2번으로 만들자.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아니었다. 중간에 바꾼 게 아니라 그 나중에 변형이 아니었다고. 애초에 초기 스케치를 기반으로 한 그림이었다는 거야. 됐어요? 아니야? 이해 안 됐어? 아이씨 말을 해야지. 내가 뭐 궁예요? 내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해가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미나 어떻게 해요? 아니 말을 해, 자식들아. 모르겠잖아. 내가 알겠는지 모르겠잖아.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이 not the later variation이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결국 지금 이제 글 전체적인 것과 연관을 좀 지어서 말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걸작이 언제 만들어질지 알면은 쭉 진행을 하면 되니까 이제 좀 아직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시간도 단축되고, 그리고 걸작이 나올 걸 알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별도의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건 근데 가정이잖아, 가정. 그렇지?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야? 실제로는 노력을 해야 돼.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걸작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몰라. 그 누구도 몰라. 베토벤도 모르고 피카소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개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하나에만 올인해갖고 겁나 빡세게 해서 만들었어. 근데 졸작이야. 그러면은 이게 예술가로서 자존감이 바닥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 버전을 준비해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베토벤이 됐든 피카소가 됐든 일단은 초기에 여러 버전을 준비한다는 거야. 뭐가 걸작이 될지 모르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베토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대? 여러 버전을 준비한 거야. 처음에 뭐 아까 5번 교향곡 이런 게 뭐였다? 패기 버전이었다는 거야. 이게 패기 버전. 그러니까 원래는 이 베토벤이 생각했을 때 그 5번 교향곡이라는 거는 얘가 생각하기엔 이건 걸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폐기를 시켜버린 거겠지. 그리고 뭐 6번 교향곡이든 7번 교향곡이든 뭔가를 썼겠지. 그래서 썼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다시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걸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한 거라고. 폐기해서 없앴던 거를 다시 살려서 다시 살려서 봤는데 근데 이게 걸작이 된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 없다는 거야. 아무도. 피카소의 그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피카소도 그림을 여러 가지를 일단 준비를 한 거야.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갖고 그러면 이제 초기 버전이 있을 거 아니냐. 이 여러 가지가 다 완성본이 아니야. 다 초기 버전이야. 초기 버전. 근데 이 초기 버전의 이 뼈대는 다 똑같다고. 뼈대는 다 같은데 이 뼈대는 같지만 이 이후의 구성이 조금씩 다르다고. 1번부터 79번까지. 여기까지 이해됐냐? 여기까지 됐어? 이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 그 얘기 한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 그림에서 많은 이미지 많은 다수가 어떤 거냐면요. 그의 초기 스케치 버전을 기반으로 한 거라고. 초기 스케치 버전. 나중 버전이 아니고. 나중 버전이 아니라 초기 스케치 버전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뒷내용으로 가. 자, 그럼 여기서 또 가정법 나오거든 얘들아. if 피카소 could judge 해놓고 나와 있죠. 그쵸? 또 조동사에 가고 동사원형 계속 나오게 있다. 가정법이. 자, 그럼 만약에 피카소가 그의 작품을 판단할 수 있었다면요. 여기서 작품을 판단할 수 있다? as 뭐 하면서? 그가 그것들을 만들면서. 피카소가 작품들을 만들면서. 피카소가 작품들을 만들면서 작품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야? 얘가 걸작이 될지 졸작이 될지를 판단할 줄 알았다면 이거겠지. 됐어?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거 뒷내용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워머가 상징하는 거를 잘 봐야 돼. 워머. 여기 해석에는 나와 있어. 원하는 결과에 더 근접하게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우리 이거 모르잖아.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이 워머가 왜 이런 의미가 되는지를 설명해 줄게. 잘 봐요. 이 구절의 내용이 뭐다? 판단할 줄 알았다면이야. 이건 무슨 말이야? 걸작이 언제 만들어질지 알고 있었다면 이거랑 같은 말이죠. 됐어요? 그렇다면은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거에다가 무조건 올인하면 되겠구나. 대충 이런 내용 나와야겠지. 됐어? 그래서 뭐래요? 끊임없이 더 따뜻해졌을 거래요. 그럼 여기서 끊임없이 더 따뜻해졌다는 거는 여기서 따뜻하다는 건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뭔가 이 한 작품에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이걸로 그냥 컨스탄트리 그냥 쭉 밀고 나가면 된다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그림을 사용했을 거라고. 나중에 스케치를 사용했을 거라는 거죠. 그냥 이걸로 쭉 밀고 나가면 되니까. 근데 이 reality 실제로는 이라고 나왔잖아. 실제로는 이거 판단돼야 돼. 안 된다고 했어 내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It was just as common that he got colder. 그가 차갑게 된 것은 그저 흔한 일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차갑게 됐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다시피 원하는 결과에서 더 멀어지게. 여기서 말하는 원하는 결과라는 거는 걸작에서는 좀 더 멀어지게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게 흔한 일이었다. 어떤 내가 그림을 막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거 걸작이 될 것 같다 또는 졸작이 될 것 같다. 판단 가능? 그러면은 바로 해버리면 돼. 졸작이 될 것 같아? 바로 폐기해버리고 내가 막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 걸작 되겠다. 올인 막 열정을 다해서 막 다 해갖고 이거 하나에 막 올인해갖고 그리면 돼. 근데 몰라. 그 누구도 알 수 없어. 걸작이 될지 졸작이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에 올인을 했는데 이게 졸작이래. 그러면 좀 속된 말로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개 버전을 준비를 해야겠지. 됐어? 그래서 약간 직렬적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작업을 했겠죠. 여기에서 스케치 몇 번 하고 또 여기서 또 몇 번 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럼 하다 보면은 이 사람도 예술가로서 뭔가 영감을 얻어서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졸작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이거로 발표하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베토벤도 아까 여러 개를 이제 미리 작업을 한 거죠. 피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됐나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아래 이제 그 패턴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초반 두 문장이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다 예시입니다. 그래서 주제에 해당하는 두 번째 문장에서 당연히 빈칸 쪽으로 출제를 하기가 가장 좋겠죠. 주제가 게다가 초반부에 나와 있죠. 주제가 초반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주제, 요지, 주장으로 내기에는 좀 적합하진 않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낮아요. 초반에 나와 있으니까. 초반에 나와 있을 때 내기 가장 좋은 거는 빈칸이야, 빈칸. 알겠지? 자,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 창작자가 언제 걸작을 만드는지 안다면은 여기서 금광을 발견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아래 패러프레이징을 써놨어요. 이따 참고하시고요. 아이디어 생성 노력을 멈추게 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뭐다? 역추적을 해서 예전에 폐기했던 그런 좀 부족한 작품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서 베토벤도 그랬고 이제 저기 누구야? 피카소도 그랬다. 자, 그래서 내용 항이라고 이제 아래 쓰여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보자면 금광이라고도 아까 초반부에 나왔었죠. 골드라고. 그 골드가 의미하는 건 결국에는 원하는 결과를 말하는 거고요. 결국 걸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걸작품. 됐죠? 초반부에 나온 거 말하는 겁니다. 첫 문장에. 요거 골드. 그러니까 금광을 발견했을 때, 때라는 거는 걸작품이 될 거라는 거를 확신하게 되었을 때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추가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됐죠? 그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bud effect 부분을 조금 더 패러프레이징을 하자면은 이게 걸작인지 아닌지 실제로는 판단이 안 되니까 다시 예전 버전으로 회귀한다. 실제로는 그러하다. 가정법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 이제 직설법으로 얘기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뭐다? 그냥 예전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 여기서 시간에 이제 관련된 표현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사실 직접적으로 이제 뭐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이제 초반에 나왔다시피 걸작품을 만드는데 왜 오래 걸리느냐라고 이제 내용 추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그럼 걸작품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왜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창작자들은 자신들이 언제 걸작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정리해서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자, 요지가 되겠네요. 결국에 글의 요지. 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창작자들은 잘 안 보이나?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창작자들은 자신들이 언제 걸작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결국 이거예요. 그 시행착오의 예시로 베토벤 얘기, 피카소 얘기 나온 거고요. 여러분도 이러지 않아요? 뭔가 작업할 때? 아니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뭔가 발표 작업을 한다거나 하더라도 너네가 막 에세이를 막 뭐 이렇게 썼어. 근데 뭔가 이게 진짜 잘 쓴 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또 초반부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막 구성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뒷페이지로 넘겨보면 이제 요약문이 써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요약문 부분을 한번 읽고 넘어가 볼게요. 요약문 부분을 보시면 보시면은 이제 창작자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작품이 걸작인지를 분별하기 어렵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죠. 분별하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tell 나왔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당연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 또 하나 distinguish 이런 단어를 써도 되겠죠.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이 되어서야 역추적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이 버렸던 작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구문이 좀 눈에 띄네요. It is not until 여기
그리고 여기 대시 나오죠. 그렇죠? 이거 뭡니까? 강조문이에요. 강조문. 됐어요? 나중에 되어서야 비로소 그가 그 작품으로 버렸던 작품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핵심 어휘 아래에 이제 써놨는데요. 아래 써져 있었네요. distinguish, discriminate, discern. 이 discern이 또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 내신에서 되게 잘 나오는 단어니까 좀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단어, 뭐 abandon, 그 다음에 뭐 outstanding, exceptional 이런 단어들 다 되게 잘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뭐 이런 단어들 좀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22번. 21번이 좀 유난히 어려웠고 사실 22번부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그냥 바로. 그냥 초반에 이제 소재를 보자면 수작업 활동은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반전이 되는 부분이 혹시 있진 않은가 이런 것들을 너네가 좀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어. 반전이 되는 부분이 없다면은 주제가 초반부에 나오거든. 그러면 주제가 초반부에 나온다는 건 역시나 또 만약에 빈칸으로 출제한다면 앞부분에서 빈칸을 출제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어휘나 이런 쪽으로 또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첫 문장이 길게 나왔으니까 좀 잘 보겠습니다. 심리학 교수인 캘리 람버트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가 뭘 설명하냐? 대절이야를 설명하는데 Keeping what she calls the effort-driven reverse circuit well engaged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keeping을 동사라고 보자면 what절이 지금 목적어로 나온 거예요. what절 여기까지가 목적어고 이 well engaged가 목적격 보호로 쓰인 거야. 얘를 동사로 보자면은 그래서 지금 요 덩어리 있죠. 요 덩어리 여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대절의 주어가 되는 거야. 대절의 주어. 네, 이거 하나 더 표시해야겠네. 이렇게. 됐어? 구문 분석을 조금 더 상세히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뭔가를 계속해서 하는 거래요. 뭐를? 그녀가 부른데 뭐라고 부른데? effort driven reverse circuit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노력 주도 보상 회로라고 부르는 것을 well engaged니까 잘 작동되게끔 유지하는 것.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뭔지 몰라. 이 effort driven reverse circuit이 아직 뭔지 몰라. 근데 어쨌든 이게 잘 작동이 되게 하는 거래. 계속해서 잘 작동되게 하는 게 도와줄 거래. 좋은 말 나왔네. 뭘 도와줘? 너가 난제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도와줄 거랍니다. 자, 어떤 거에 있어서 in the environment around you, 너의 주변 환경에서나 아니면은 너의 어떤 감정적인 삶에서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와줄 거랍니다. 그럼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노력 뭐라고 했냐 저기 드라이브이죠. 노력 주도겠네요. 노력 주도 보상 회로입니다. 자, 이 노력 주도 보상 회로가 잘 작동해.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야. 활성화. 그럼 이게 뭐다? 좋은 말이야. 좋은 말. 플러스라고. 플러스. 됐어? 만약에 반전이 일어난다면은 흐름이나 어휘 문제로 출제하기 좋다. 알겠지? 자, 뭔지 모르겠는데 노력 주도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게 플러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단 이어서 볼게요. 자, 보시면 doing hands-on activities. 그럼 수작업 활동을 하는 거네요. 그럼 봐봐. 지금 신규 정보가 나오거든. 앞에서는 노력 주도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는 게 좋다라고 했어.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수작업 활동이 나왔어. 수작업 활동.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나왔던 거와는 전혀 다른 소재가 나오는 신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말이랑 얘랑 연관성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이거랑 수작업 활동이랑 뭔 상관이야? 됐어? 그럼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건 이거겠죠. 수작업 활동을 많이 하면은 이게 잘 활성화돼.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됐어? 그런 내용이 나온지 한번 보자고. 자, 수작업 활동인데요. 그게 뭐냐면 that produce results. 자,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랍니다. 어떤 결과냐? You can see and touch니까 너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작업 활동이래요. 예를 들면은 뭐 실뜨기 같은 거, 목도리 짜거나 아니면 뭐 요리하거나 이제 아니면 뭐 정원을 가꾼다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fuels the reverse circuit. 딱 나왔네. 여기 나왔잖아. The reverse circuit이 뭐였는데? 앞에 나왔던 노력 주도 보상 회로 그 부분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 노력 주도 보상 회로에다가 연료를 들이붓는다고 했어요. 활성화 시킨다고요. 나왔잖아. 수작업 활동을 하면 뭐가 된다? 노력 주도 보상
회로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라고? 이게 좋은 거라고 쉽게 말하면. 됐어?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이 최적으로 작동하도록.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요 회로입니다. 회로. 그 노력주도 보상 회로 말하는 거예요. 노력주도 보상 회로가 optimally하게, 그러니까 뭔가 최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이것에 막 연료를 들이부어요. 활성화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수작업 활동을 하면은 이게 활성화가 돼서 좋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됐죠? 그러면 결국에 뭡니까? 이 부분이 주제일 수밖에 없겠네요. 됐어요? 앞부분에서는 이제 소재를 제시했습니다. 노력주도 보상 회로라는 소재를 제시했는데 이거를 활성화하기에 가장 좋은 게 뭐다? 수작업 활동이라고. 수작업 활동. 됐죠? 여기서 좋다라고 내가 그냥 간략하게 말했는데 결국에는 좋다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좋다? 너의 뭐 주변 환경에서나 아니면 뭐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도전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다. 뭐 어찌됐든 간 도움 된다 이거야. 간략하게 말하면. 자, 이어서 봐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주제 나왔으니까 부연 설명 나와야겠죠?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부연 설명이 그녀가 대점이라고 주장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근거를 제시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녀가 뭘 주장하냐? The documented increase in depression among Americans. 자, 미국인들 간의 뭔가 우울증에 대한 문서로 된 증가랍니다. 이게 may be directly correlated.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대. 뭐랑? With the decline of purposeful physical activity랑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성이 있는 물리적 활동의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여기서 말하는 목적성이 있는 물리적 활동, 이거의 사례가 뭔데요? 이거 아니야? 수작업 활동이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 수작업 활동과 관련지어 말하면 최근에 한번 근거를 대보라는 거야. 아니 수작업 활동을 하면 왜 이게 활성화가 돼서 왜 좋아지는 건데 왜 그러냐면 아니 지금 최근에 통계를 내보니까 문서상의 통계를 보니까 얘네가 손으로 직접 뭔가를 하는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 미국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더라고. 됐어?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뭔가 주변 환경에서 또는 감정적으로 뭔가 처리하거나 이런 능력이 떨어졌다고, 도움이 안 됐다고, 수작업 활동을 안 하니까. 됐어요? 자, 이어서 보자면 when we work with our hands,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일할 때 그것은 증가시킨답니다. 손으로 일한다는 것 자체가 뭘 증가시키냐? The release, 뭔가를 방출을 증가시키는데요. 여기서는 무슨 뭐 뉴로케미컬스 도파민이랑 뭐 세로토닌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서는 좀 더 과학적인 근거로서 얘기를 했네요. 위에 거는 통계적인 근거, 얘는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킨답니다. 근데 둘 다 어떤 거냐? responsible for 하면은 뭔가를 담당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generating positive emotions 딱 나왔네요. 긍정적인 감정을 발생시키는 걸 담당하는 거야. 둘 다. 됐어요? 보스 나왔으니까. 자, 그 아래에 이제 조그만 글씨로 니네 자소 보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and both are responsible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좀 큰 글씨로 써주자면은 and both are 그 다음에 responsible for 이렇게 나왔었어. 원래 이 문장이거든. 근데 접속사 날리고 주어 다르니까 냅두고 얘를 어떻게 한 거야? being으로 썼는데 being 생략된 거야. 됐어? 이거야 이거. 그래서 both랑 responsible for 이렇게만 나온 거야. 됐지? 분사구문이다. 분사구문. 별거 아니고요. 이어서 갈게요. She also explains. 자, 그녀가 또 근거를 댄대. 자, 어떤 거를 설명하냐? 대절이한데 working with our hands 계속 나온다. 우리 손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우리에게 뭘 주냐면 a greater sense of control over our environment. 우리 환경에 대해서 엄청난 통제감을 제공해 준대요. 그리고 more connection, 더 많은 연관성을 제공해 준대. to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의 세상과의 연관성을 제공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고 뭔가 수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사실 아까 명칭부터 봐봐. 노력주도 보상 회로를 활성화한다는 게 뭐냐 얘들아? 그냥 우리가 이 용어만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 노력을 했더니 어떤 보상이 나온다라는 거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예상을 해봤을 때. 근데 노력이라는 거에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거에 가장 대표되는 걸로 뭐야? 수작업을 갖고 얘기한 거야. 왜냐면 왜 수작업이 얘를 제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수작업은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가 뭔가를 이제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걸로 뚝딱뚝딱 해갖고 뭔가를 만들어냈어. 그럼 이때 보상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됐어? 아니 너네가 만약에 뭐 그 어렸을 때 혹시 그 인형 갖고 놀아봤냐 너네? 저는 참고로 인형 갖고 놀아봤어요. 우리 누나가 갖고 놀던 거 나도 해봤는데 아니 인형 막 옷 입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실제 인형에다가 막 이렇게 치마도 입히고 옷 입히고 이거랑 아니 컴퓨터로 클릭해서 옷 입히는 거랑 이 쾌감이 똑같아요? 당연히 아닐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둘 다 옷 입힌 그 인형한테 옷 입힌다는 행위는 똑같은데 왜 다르냐? 수작업을 한 거잖아 둘 다. 왜 다르냐? 아니 얘는 보고 만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 어떤 나의 오감을 활용해서 뭔가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게 좀 더 노력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들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쾌감이라든가 이런 뿌듯함을 느끼는 게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작업이라는 대표적인 사례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됐죠? 자, 이어서 갈게요. All of it. 이 모든 것이 contributes to a reduction in stress and anxiety.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요, 지금까지 그녀가 주장한 세 가지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뭐 말했습니까? 아까 여기에서 그 통계상으로 이러하다. 수작업을 해보니까 수작업을 안 하니까 애들이 우울증이 걸리더라. 그리고 여기서 뭐야? 수작업을 하면은 이런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있다. 과학적인 근거도 있다. 또 뭐야? 수작업을 하는 게 어떤 통제감이라든가 세상과의 연결성을 제공해 준다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뭡니까? 스트레스와 불안감의 감소에 기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builds resilience라고 하는데 여기서 resilience라는 게 원래 탄성이라는 뜻이거든. 탄성, 회복력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회복력을 빌드해 준다는 거야. 올려준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우울증 발생에 대항하는 그런 회복력을 길러준다는 거죠. 우울증에 걸렸어. 탄성이란 게 뭐야? 다시 되돌아가려는 속성이죠. 우울증에 걸렸지만 다시 되돌아가는 게 되게 빨라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수작업을 하면요. 자, 이러고 끝났어요. 그러면 되게 쉽죠? 그러면은 딱히 내용에 반전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내용이 되게 심플합니다. 정리가 아주 심플한데요. 초반 도입부에서는 노력주도 보상회로를 활성화하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그냥 소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를 어떻게 하라고? 수작업 활동을 하라고. 그래서 수작업 활동을 하는 게 왜 좋다? 그 근거를 세 가지를 말했어요. She argues 문장, when we work with our hands 문장, 밑에서 두 번째 She also explains 문장. 근거 세 개 말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뭐야? 그 근거를 통해서 최종적 결론을 정리한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글의 구성 자체는 아주 심플해요. 아주 심플해. 결국 글의 요지는 뭐야? 수작업 활동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자,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나와있죠? 도입, 주제, 근거 설명, 요약 결론 나왔죠? 제가 방금 설명한 것들 다 그대로 그 순서대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문을 좀 같이 보자면 수작업 활동을 하는 것은 뇌 보상 회로를 최적으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정신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국에는 키워드가 되는 거죠. 소재와 노력주도 보상 회로, 수작업 활동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되는 거죠. 얘를 통해서 얘가 활성화가 돼서 결국에는 뭐다? 정신 건강에 유리해진다. 됐습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핵심 어휘를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까 인트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구나.
아니 17%가 3분의 33%가 전자는 그러니까 반대야? 그래서 선생님이 재밌다. 요새 안 알려줬어. 너무 큰 거는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따지면 되지 않을까? 진심으로. 나 시간은 보죠. 공부할 시간이 없어. 나는 학교 가는 거랑 똑같네. 그러니까 시간? 나는 솔직히 옮칼만 제발. 쌤한테 빠지지 않니? 쌤한테 빠지지 않아요? 애들 다 같이 쌤한테 말하면 괜찮지 않을까? 말해봐요. 말해봤자 쌤이 막 자꾸 상들으셔. 뭐라고? 아 이게 이미 바깥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교육청에서 내려온 거라 어쩔 수가 없다고. 그 윤서 쌤은 누구를? 이러는데 진짜 장문의 표현을 써버려. 컴퓨터 워드로. 되게 근데 왜 표준 문제 이렇게 못해? 영어 위에 거 나올 거야. 이거 24점. 표준 그렇게 작년에 30 맞아. 거의. 근데 이게 1학기 합친 거여서 네. 맞아. 영어 시험이 작년보다 쉬워. 아닐까? 그렇지 않아? 작년 기말 그냥 전체적으로 1학기 빼고 1학기 첫 시험 빼고 아니야 나가래. 난 아무것도 모르겠네. 아니 작년보다 시험이 쉬워진다. 쌤들 바꿨나? 바뀌었지. 쌤들이 그럼 우리가 레지던스 그지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 작년 1학기 때 쓰는 이미지. 맞아. 우리 담임쌤 1학년 담임쌤 비슷한 쌤 담배 있잖아. 맞아. 얼굴 보니까 아니었어. 근데 진짜 스타일이 진짜 비슷해. 키가 작으시고 약간 머리도 약간 짧으시고 그리고 약간 어떤 원피스 같은데 약간 긴 그런 머리 비슷해. 일산 동고가 일산 동산 뭐야? 아니? 아니? 일산 동고도 일산 동 아니 뭐 일산 동산고라고 써있는 거야. 그런 거. 소름 끼쳐. 근데 왜 일산 동? 일산 동고라지 않아? 그러니까 왜? 일산 동고 보지마. 너무 이상해. 일산 동고. 여기? 여기 앞에 서 있는데? 일산 동고. 일산 동고. 아니 어디 여기 안 가도 그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거 있잖아. 하루 강변 거기에 숙성기라고 있잖아. 그리고 뭐 뭐 대진고 이렇게 딱 있다가 거기에 일산 동산고 유통이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너무 이상한데? 너무 이상하다. 근데 일산 동고 사람도 이상해. 아 진짜 찾아보네. 난강의실 갈 뻔했어. 맨날 저기 4강의실 가니까 저쪽으로 갔더라고. 나도 모르게. 아니야? 맞네. 일산 동산고. 자, 다음 거 보자. 쌤. 응? 일산 동고요. 뭐라고? 일산 동고. 어. 일산 동산고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모르겠는데 나는 처음 들었는데. 왜? 처음 아니다. 왜? 아니요. 어디서 일산 동산고라고 봤거든요. 일산 동산고? 그래서 일산 동고를 줄임말인가 싶어서. 아니 일산 동고는 일산
본 건데 옛날부터? 아. 모르겠네. 저기 죄송한데 저는 일상을 안 살아요. 나는 몰라 잘. 나는 이제 우리 학원에서 내신 대비했던 학교들만 사실 잘 알지. 어쨌든 근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자. 근데 내가 동거는 내가 좀 그래도 아는 게 좀 있는 게 내가 그 여자친구를 중1 때 처음 사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누나가 그러니까 중3이었어요. 당시에 2살 많았어. 그럼 내가 중2가 됐을 때 그 누나가 고1일 거 아니야. 근데 그 누나가 일산동고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축제 놀러 오라고 해갖고 당시에 내가 집이 저기 방배동 쪽이었는데 지하철 타고 1시간 반을 이제 대화역에서 내려갖고 어떻게 갔어. 그래서 아직도 그 정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요. 네. 잘 살고 있겠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잖아. 천재. 자, 넘어갈게요. 자, 아니 와이프 잠깐만.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소재를 좀 보자면 Humor as a tool for understanding culture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는 도구로서의 유머라고 나왔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유머가 주된 이제 소재인가 봐요. 자, 내용 바로 가보겠습니다. It has been held. 자, 오랫동안 여겨져 왔답니다. 대절이야가요. The capacity for laughter. 자, 웃음에 대한 능력이 is a peculiarly human characteristic. peculiar 하면 이제 원래 특이한이라는 뜻인데 LI 플러스니까 특이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독특하게 인간적인 그런 특성이다라고 오랫동안 여겨져 왔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이 held라는 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hold라는 게 consider 의미로서 쓰였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여기다. 자, 웃음에 대한 능력이 인간의 독특한 특성이다라고 여겨졌대요. 그러면은 이 말을 얘들아 우리가 한번 바꿔 말해볼까? 웃음이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즉 다른 어떤 개체는 가지지 않은 특징이다. 다른 동물이나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어서 보자면 자, 위트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를 이제 대절이야에 이제 주목을 했는데요. The way to distinguish a man from a donkey 여기 딱 나왔네요. 당나귀로부터 이제 이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래. 이게 바로 무엇이다? 대절이야인데 그 어떤 하나가 laughs and the other does not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웃고 나머지는 웃지 않는다니까 이건 사람을 말하는 거고 이건 당나귀를 말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위에서 말한 거에 대한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다. 결국에는 뭡니까? 웃음이라는 거는 인간의 고유 특성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 도입부예요. 아직 주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In all societies, 자 모든 사회에서 유머는 자 유머라는 키워드가 처음 나왔네요. 신규 정보 등장했습니다. 유머가 중요하대요. 유머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웃음에서 이제 비롯된 거니까 웃음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고유 특성인데 이 웃음을 유발하는 게 유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되는 게 유머가 중요해요. 자, 나중에 나왔으니까 버덕스 나온 거고 뭐에 있어서입니까? In individual communication이니까 개인적인 의사소통에서 뿐만 아니라 but also as a multiverse of social voice 그럼 사회적 그룹을 형성하는 힘으로서도 이 유머라는 게 중요하답니다. Reinforcing, 뭐를 강화하면서요? 그들의 규범, 그리고 regulating behavior니까 행동을 규정 짓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서 개인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사회적 그룹을 형성하는 힘으로서도 이 유머라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냥 유머가 중요하다는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유머가 중요하다는 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정한 시간이나 아니면 각각의 시대 그리고 실제로 각각의 순간이 has its own condition 그 자체의 어떤 조건과 주제를 가지고 있답니다. 웃음에 대한 조건과 주제를 가지고 있대요. 자, 이게 뭔 말인지 이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나머지 마저 보고. Because of 뭐 때문에 그러냐? The major preoccupations, concerns, interests, activities, relations, and mode prevailing at the time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는 뭐 주된 사고나 아니면 뭐 이제 어떤 뭐 관심사가 되겠죠. 흥미라든가 활동이라든가 관계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랍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유머라는 게 중요하냐면요. 결국에는 어떤 그 집단 형성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결국에는 커뮤니티 형성.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공동체 형성 때문에 이제 유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집단에서도요. 그런데 그 유머라는 것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지금 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 다음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100년 전에 하던 유머랑 오늘날의 유머랑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특정한 시간이나 시간대나 뭐 여러 가지 시대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그게 웃음에 대한 조건이나 웃음에 대한 주제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의 지배적인 그 이제 사회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뭐 관심사라든가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사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당연히 전부 다 다르잖아요. 시대마다. 그렇죠? 아니 당장 뭐 옛날 뭐 100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어. 당장 작년이랑 오늘만 해도 아마 웃음에 대한 코드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시대에 따라서 웃음이라는 거에 대한 포인트, 주제나 조건이 변화될 수 있다. 가변적이다라는 걸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부연 설명으로서 나온 건데 그 부연으로서 뭐가 나옵니까? 유머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다르다. 따라 이제 뭐랄까 주제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주제 조건이 다르다.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죠. 이거는요 당연히. 자 이어서 보자면 The ultimate goal of anyone. 자 그러면은 어떤 누군가의 궁극적인 목표랍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Who studies another culture. 자 또 다른 문화를 연구하는 누군가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such as 뭐와 같은 거냐? Ancient Greece니까 고대 그리스와 같은. 그럼 여기에서 문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또 뭐랑 관련성이 있는가? 앞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부 초반 두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요거였어요. 웃음이란 건 인간의 고유 특성이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얘기한 건 뭐였습니까? 유머라는 게 중요한데 왜냐면 커뮤니티 형성에 있어서 중요하니까 그런 거고요. 부연 설명으로서는 시대에 따라서 주제 조건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또 얘기하는 게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아니 고대 그리스와 같은 그런 또 다른 문화를 연구하는 누군가의 목표랍니다. 또 다른 문화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지금 another culture. 이게 왜 나왔는지 일단 뒷내용을 볼게요. 자, 얘네들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 사람들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었대요. 사람들 그 자체. 어떤 사람들인가? For more than the sum total of monuments, historical incidents, or social groupings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념비라고 할 수 있겠죠. 모뉴먼트는 이런 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그룹핑 이런 거에 있어서의 어떤 총합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총합계 그 집단화와 같은 그런 총합계 이상이었던 사람들 그 자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 이건 뭔 말이고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자, 결국에 지금 시대에 따라서 유머에 대한 주제 조건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대라는 거를 이제 문화 쪽으로 확장했다고 보면 돼요. 문화에 따라서 또 이제 이 유머 코드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문화를 좀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쳐봐. 그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 고대 그리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와 같이 그런 다른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걸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을 그 자체를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어떤 공동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공동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만, 그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을 이해해야만 당연히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그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의 합 이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실컷 유머 얘기하다가 문화 얘기한 이유는 뭐다? 유머를 통해서 뭐가 된다? 아니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티는 결국 뭐야?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자 뒷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one way to approach this goal directly 이 목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그 문화의 유머를 연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문화 얘기 나와서 생뚱맞게 느껴졌잖아. 그치?
위에서 그 다른 나라의 문화를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유머 코드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러면 결국에는 유머라는 게 커뮤니티 형성에도 중요한 건데, 결국 유머라는 거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유머라는 거는 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네. 됐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해되냐 뭔 말인지? 미나 이해되냐? 자, 그러니까 앞문장만 봤을 때는 여러분 입장에서 되게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교쌤이라면요, 요 문장이나 요 문장을 삽입으로 출제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얘나 얘를 삽입으로 출제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요 문장은. 왜냐면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앞문장과 얘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 논리적으로. 근데 얘랑 얘는 연결이 되죠. 그렇죠? 앞에까지만 하더라도 요 말이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요 말이랑 얘랑 어떻게 연결이 돼?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된다? 시대에 따라서 주제 조건이 달라. 근데 갑자기 문화 얘기가 나왔어. 땅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다? 이 유머만한 게 없다. 그 사람들의 유머 코드만한 게 없다. 라는 걸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적절하게 이제 말했다시피 사람들은요, 그들의 특성을 보여준답니다. 근데 이 nothing이니까 어떤 것에서도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겠죠. More clearly, 더 명확하게요. than, 뭐보다? In what they think laughable이라고 나왔네. 그들이 뭘 웃기다고 생각하는지에 있어서보다 더 명확하게 그 사람의 특성을 보여주는 건 없다. 최상급 표현이네, 결국에는. 됐어요? 결국에 사람들이 뭘 보고 웃느냐를 갖고 판단하는 것만큼이나 그 사람들의 특성을 잘 알려주는 게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되게 단순한 예시로 들자면요, 막 똥 얘기하고 하고 막 이제 막 그런 되게 원초적인 거 있죠. 똥 얘기, 방구 얘기 막 이런 얘기를 해. 이런 걸로 막 웃어. 그럼 우리가 되게 유아틱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웃는 애들이니까 그런 거죠 뭐. 됐어요? 그러니까 뭘 보고 웃음 빵 터지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사람의 이제 특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 웃느냐를 가지고 사람의 특성을 되게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의 그 공동된 특성을 찾으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그들의 문화가 되는 거고. 그럼 그들의 문화를 연구하려면은 당연히 웃음 코드를 잘 알아야겠죠. 유머 코드를 잘 알아야겠죠. 되셨나요?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순서류의 문제로 되게 좋아요. 순서류. 그리고 흐름으로 출제하기도 되게 좋아. 흐름으로. 왜냐면 우리가 만약 흐름성 어색류로 문제를 출제했을 때 그냥 이 문장을 보면요, 이거 뭐야?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충분히. 그래서 앞에까지는 실컷 이 얘기 나왔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로 나오고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그러면 뭐야 이거? 아니 실컷 이 얘기에다가 갑자기 문화 얘기 나오네? 이거 흐름상 어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흐름상 적절하다는 거를 그 다음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흐름으로 내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 문제가. 아니면은 순서적으로 문제를 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순서로 근데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요, 여기가 좀 길잖아요. 여기를 만약 끊는다면은 얘네 둘을 이렇게 묶어서 한 덩어리로 출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출제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앞문장에서 여기로는 연결이 안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는 지금 연결이 된단 말이야, 문장이. 그러니까 만약 순서 문제로 출제할 거면은 얘만 별도로 예를 들어서 뭐 B 이런 식으로 줘야 돼요, 이 문장은. 그리고 이거에 연결되는 문장 C를 이렇게 줘야 돼요. 됐어? 이래야만 이제 순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 근데 얘를 묶어갖고 이렇게 B를 한다? 이거는 출제가 불가능합니다. 앞문장과의 연결성이 없거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약 순서로 낸다면은 요 한 덩어리 그리고 요 한 덩어리 이렇게 별도로 문제를 출제하기에는 괜찮다. 그래,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거겠죠. 여기가 주제죠.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목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이랍니다. 이 목표가 다시 한번 무엇이다? 문화를
연구하는 거죠. 문화를 연구하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연구한다는 사람들의 목표, 이 목표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다? 그 문화의 연구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야?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초반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문화를 이해하는 도구로서의 유머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야? 글의 주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글의 난이도가 조금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 난이도는 별거 없습니다. 근데 연결성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흐름이나 순서적으로 출제하기가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 넘어가서 이제 간략하게 좀 내용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약형 서술형 대비라고 나오는데 유머는 사회적 그룹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요. 사람들이 뭘 재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특정 조건들, 주제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특정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유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또는 좀 간략한 버전도 이제 아래에 있는데요. 유머는 타 문화권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그 특정 문화권에 속한 사회 구성원들의 특성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핵심 어휘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보세요. 자, 소재를 보면 turning Black Friday green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Black Friday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학교에서 한 지문일 테니까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 이래로 Black Friday가 뭐여왔었냐면은 일종의 unofficial US holiday래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미국의 휴일이라고 합니다. 이 Black Friday가. 이 Black Friday가 이제 굉장히 할인 많이 하는 그 날인 거죠. 그래서 어떤 휴일이냐? Marking the beginning of the holiday season. 그래서 그 휴일 시즌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the most profitable time for retailers in the year. 리테일러는 소매 상황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가게 주인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1년 중에 그 소매상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수익성이 높은 시기였답니다. 이때 제일 많이 팔리니까. 그러니까 그 시즌이죠, 시즌. 어떤 이제 특정한 물건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할인하는 시즌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제일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휴가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휴일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있어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has come to light. 약간 반짝했답니다. Adding a more ecological philosophy. 생태학적인 철학이 더해졌대요. 됐어요? 앞부분에서는 도입부에서 Black Friday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Black Friday가 일종의 비공식적 휴일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원래 이런 이미지였는데 근데 좀 다른 이미지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주제가 되겠네요. 주제 1번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움직임이 뭐냐? 그 새로운 움직임이 뭐냐? 여기서 생태학적 철학이 더해졌다 했으니까 그러면 그 생태학적 철학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게 바로 그 아래에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주제 2번이 되는 거예요. 주제 2번. 이 두 개가 다 주제문입니다. 합쳐서요. 자, 그 운동이 뭐랍니까? It's called Green Friday. 자, Green Friday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뭘 추구하냐면요. 투부정사 이하를 추구한대요. To raise awareness니까 awareness는 어떤 의식을 말하는 거고 raise는 올리는 거니까 의식을 높이는 거야. 말 그대로. 고취시킨다라고 하죠. about the damage니까 어떤 피해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거야. 어떤 피해냐? Black Friday가 환경에 끼치게 될 그럴 피해에 대한 의식을 높인다는 거죠. 아니 이거 예시를 안 봐도 돼. 예시 안 봐도 뻔해요.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저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 이 내용 안 봤어요. 이 글을 못 읽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근데 예상이 충분히 갑니다. Black Friday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어떤 특정 물건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그 물건을 뭔가 배송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당연히 차량 운송이나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차량 운행을 많이 한다는 거는 탄소 배출 많이 일어나니까 뭐 환경에 오염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몰리니까 그 사람들도 당연히 이제 뭔가 막 와갖고 막 사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단 싸니까 사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되게 효율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마구잡이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싸다고 별로 필요 없는데 그냥 싸다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럼 결국 사놓고 안 써. 그러면 그것도 결국 낭비죠. 그럼 이것도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자체가 또 환경의 피해일 수도 있죠. 아까 말했다시피. 됐어? 그냥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렇게 뭐 할인 많이 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근데 우리가 좀 이런 거를 좀 뭔가 자제하자, 아니면 뭔가 어떤 아이디어를 뭐 누군가가 제시를 해갖고 뭐 그러면 아니면 이런 거를 좀 이런 방향성으로 좀 해보자. 그러면은 좀 이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뻔하죠. 이렇게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는 충분히 유추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말한 내용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친환경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자, think of the carbon emissions. 야, 딱 나왔네. carbon emissions. 탄소 배출. 자, 탄소 배출을 생각해 보랍니다. caused by driving the mall. 여기 나왔네요. 그 쇼핑몰까지 운전하는 것에 의해 유발되는 carbon emission이야. 또 뭐가 있어요? The shipping of millions of item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그 이제 수백만 개의 항목들이 이제 배를 통해서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the plastic waste produced by packaging. 포장 얘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포장에 의해서 생산된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long-term waste, 장기적인 쓰레기라는데요. 어떤 거냐? Produced by minds and mind things. 내가 말한 거 나왔네요. We don't need.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매함으로써 생산되는 장기적인 쓰레기. 됐습니까? 결국엔 버려지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친환경적이지 않은 거죠.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어떤 환경적 문제에 대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린 프라이데이가 뭔데? 이제 설명이 나오네요. 그린 프라이데이가 뭐냐면 이거랍니다. changing, 바꾸는 거야. The way, 방식을요. We see this day. 우리가 이 날을, 즉 블랙 프라이데이를 보는 방식을 바꾸는 거야. 그리고 스위칭, 전환한대요. 우리의 마음가짐을요. 뭐에서 뭐로? 사는 것에서 finding alternative ways니까 뭔가 대안의 방법을 찾아내는 쪽으로 변환하는 거랍니다. 자, 별거 아닌데 여기 finding ing 형태 썼다? 투정사 아니다. from A to B야. 알겠지? 자, 어떤 방식이냐? To give gifts during the holiday season. 그러면 그 휴가 시즌 동안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겠죠? 그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동안에 선물을 주는 대안의 방식을 찾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전환시키는 것에 대한 게 바로 그린 프라이데이랍니다. 아까 말했잖아. 의식을 높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실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일단 1차적으로 뭐야? 일단은 그런 인식이라도 심어주자. 그런 인식을 모든 사람들이 갖게 하자라는 게 일단은 목표라는 거겠죠. 그래서 we don't cause further damage to the earth. 우리가 지구에 더 많은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의 so는 뭐 하기 위해서? 참고로 말하면 so의 대시 생략된 겁니다. 이거 됐습니까? 물론 그래서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문맥상 봤을 때는 뭐 하기 위해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구에 더 많은 피해를 우리가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대안의 방식을 찾는 쪽으로 사고방식을 전환시키는 거에 대한 게 바로 그린 프라이데이다. 됐죠? 이게 더 정확하겠죠? 선생님, 소만 나와 있을 때 이게 그래서인지 하기 위해서인지 구분하는 방법 없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 팁을 주면은요, 콤마 소는 보통 그래서야. 일반적으로 그래.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쏘는 뭐 하기 위해인 경우가 많아. 됐어? 여기 대시 생략되고. 콤마가 나와 있으면 이제 끊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죠. 이건 팁이에요, 팁. 여기에는 콤마가 없죠? 그래서 그냥 뭐 하기 위해로 해석한 거다. 자, 넘어가서 보면 마지막 문장. 자, even if 심지어 뭐 하더라도 only a small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자, 그러면 인구의 단지 작은 퍼센티지만이 이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잖아. 이거는 당장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디까지나 목표는 뭡니까? 그냥 의식 전환 정도야. 의식 전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it will mean great things for the environment. 자, 환경에 있어서 그것은 위대한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결국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의해서 유발되는 환경 피해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린 프라이데이 운동이라는 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 여기에 요약한 서술형 대비에 써져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시면 그린 프라이데이 운동이라는 건 뭐냐? 지구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의해 유발되는 환경 피해에 대한 그런 우리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높여주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반적인 뭐 그냥 설명문에 가까운 거죠. 사실은요. 그린 프라이데이가 뭐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뭐냐라는 거였는데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고 그거를 어떻게 그 이제 친환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느냐에 대한 게 좀 더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글에서 주제 부분을 잡는다면은 아까 나왔던 요 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두 부분.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움직임이 생태학적인 철학에 더해서 나왔는데 그게 바로 뭐다? 그린 프라이데이라는 것이고 그린 프라이데이라는 거는 블랙 프라이데이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적 피해를 예방하자는 의식을 좀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그런 거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내용은 여기까지 보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숙제는 제가 이제 그 내신 대비 때는 항상 그 카톡으로 제가 또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그 카톡 보시고 여러분께서 숙제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고 제가 한 30분 내로 정리해서 이제 숙제랑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볼 거나 뭐 이런 걸 좀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고생들 했고 네.